확인해 보니 이 집은 이미 담보로 잡혀 있습니다. 연체가 누적돼 경매 절차가 시작됩니다. 그 말은 단순한 안내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삶 전체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시작이었습니다. 직원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피할 수 없는 냉정한 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 귀를 파고드는 순간 저는 마치 귀가 멀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소리는 들렸는데 의미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머릿속이 텅 빈 것처럼 하얘졌고 손끝은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순간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눈앞의 현실을 고지곳대로 받아들이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저처럼 끝까지 이건 착오다, 우리 아들이 그럴 리 없다라며 부정부터 하시겠습니까? 네.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는 그런 적 없는데요. 제 입에서는 본능처럼 부정의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목소리는 떨렸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발끝에서부터 피가 빠져나가는 듯 온몸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직원은 잠시 제 눈치를 살피더니 두툼한 서류철을 꺼내 조심스럽게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여기 서류를 보시죠. 서명, 도장 모두 맞습니다. 그는 의무적으로 말했지만 그 말 한마디 한마디는 제 심장을 찌르는 송곳 같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손끝이 얼어붙은 것처럼 굳어버렸고 종이는 제 손 안에서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익숙한 글씨를 발견했습니다. 낯익은 이름, 아들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붉은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 도장은 제게 너무도 익숙했습니다. 우리 집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평생을 함께해 온 그 도장이었습니다. 결혼 이후 내내 같은 자리에 모셔두었던 도장, 저와 남편의 삶과 역사가 고스란히 묻어있는 집의 상징과도 같은 그 도장이었습니다. 이 도장은 우리 집 도장인데 이름은 우리 아들? 제 목소리는 속삭임처럼 희미했습니다. 차라리 누군가 착오입니다. 잘못된 겁니다라고 말해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무릎이라도 꿇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대출자 이름이 적혀 있죠. 그 순간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머릿속이 아득해지고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손이 떨려 종이가 흔들렸고 글씨가 번져 보였습니다. 붉은 도장은 마치 우리 삶 위에 찍힌 배신의 낙인 같았습니다. 남편은 제 옆에서 서류를 붙잡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크게 흔들렸고 입술은 파르르 떨렸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온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종이처럼 창백해졌습니다. 굳은 손끝에서 힘이 빠지자 종이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종이가 내는 얇은 소리가 방 안에 메아리 쳤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우리 삶 전체가 바닥으로 추락하는 소리 같았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순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종이에 찍힌 글씨를 끝까지 부정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현실을 받아들이며 눈앞의 배신을 인정하시겠습니까? 그러나 더 끔찍한 것은 그때부터였습니다. 그 한 장의 서류가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지난 세월 우리가 쌓아온 모든 믿음과 애정을 흔드는 칼날이었습니다. 붉은 도장은 단순한 잉크가 아니라 우리의 삶 위에 찍힌 배신의 흔적이었습니다. 그날 서류를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제 머릿속은 온통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 어떤 순간부터 이렇게 잘못 흘러가기 시작했을까? 처음에는 아무것도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평범한 일상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니
징조는 곳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외면했고 애써 합리화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심이 결국 우리 가정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며칠 전이었습니다. 장롱 서랍이 이상하게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그 서랍은 수십 년 동안 제가 가장 소중한 것들을 보관하던 곳이었습니다. 집문서, 도장, 통장, 결혼 이후 차곡차곡 쌓아온 기록들이 그 안에 고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항상 같은 순서로 같은 자리에 보관해 왔습니다. 남편도 아이도 건드리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서랍 속 옷가지가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가지런히 정리해 두었던 셔츠와 수건이 뒤죽박죽으로 섞여 있었고 무엇보다 도장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분명 여기 있었는데. 저는 방 안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둔 것은 아닐까? 깜빡하고 다른 서랍에 넣은 건 아닐까? 수십 번도 넘게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이상하게도 도장은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내가 괜히 예민했구나. 나이 들면 깜빡깜빡하지. 분명 처음부터 여기 있었던 거야. 그렇게 넘겼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하면 그것은 누군가의 손길이 분명히 닿았던 흔적이었습니다. 또 다른 날이었습니다. 통장 잔고가 눈에 띄게 줄어 있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있던 돈이 어느새 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혹시 무슨 큰돈 쓰셨어요?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난 손도 안 댔어. 생활비는 당신이 관리하잖아. 저는 멍하니 장부를 들여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계산을 잘못했나? 요즘 물가가 올라서 그런가? 억지로 합리화하며 장부에 체크를 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알 수 없는 불안이 싹 트고 있었습니다. 그 불안을 애써 외면했습니다. 설마, 우리 아들이 설마 그럴 리가 없지. 저는 끝까지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이웃의 말도 있었습니다. 장을 보러 나간 어느 날 옆집 아주머니가 저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아드님이 요즘 사업 잘 되시나 봐요. 집에 드나드는 사람이 많던데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역시 우리 아들. 남들도 인정하는구나.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예, 뭐 열심히 하고 있죠. 그 순간 저는 자부심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은 분명한 경고였습니다. 낯선 사람들이 집에 드나들었다는 사실.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저는 왜 그때 알아채지 못했을까요? 눈앞의 자랑스러움이 저를 눈멀게 했습니다. 밤에도 이상한 기운이 있었습니다. 늦은 시각 현관문이 삐걱이며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낯선 목소리, 낮은 대화 소리가 들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피곤해 지쳐 눈을 감았습니다. 설마 우리 아들이 그럴 리 없어. 피곤해서 잘못 들은 거겠지. 스스로를 수십 번도 넘게 그렇게 달랬습니다. 경고는 계속 다가왔지만 저는 끝내 외면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서랍이 뒤엉켜 있던 그 순간, 통장 잔고가 줄어든 그날, 혹은 이웃의 경고를 들었을 때 바로 의심하고 막으셨겠습니까? 아니면 저처럼 괜히 예민한 거야라고 스스로를 달래며 외면하셨겠습니까? 저는 이제 압니다. 작은 징조들을 외면한 대가가 얼마나 큰 상처로 돌아오는지. 그때 저는 한 번만 더 눈을 크게 떴더라면, 한 번만 더 마음속 불안을 인정했더라면 오늘 같은 절망은 막을 수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사랑과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아들을 향한 무조건적인 신뢰라는 이름으로 저는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 집은 서류 한 장과 도장 하나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단지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배신은 이제 막 드러나고 있었을 뿐입니다. 집안의 공기는 이미 달라져 있었고 아들과 며느리의 태도는 점점 더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외면했던 작은 균열은 결국 집 전체를 무너뜨리는 금으로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결국 우리는 아들을 불러야 했습니다. 평생 지켜온 집이 한순간에 무너질 위기에 놓였는데 더는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아무 음식도 오르지 못했습니다. 따뜻해야 할 저녁상이었지만 지금은 차가운 심판의 자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들이 들어오자 방 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게 뭐냐? 내가 우리 집을 담보로 잡았다고? 아들은 잠시 침묵하다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고개를 약간 숙이고 손가락으로 식탁을 두드리며 한참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잠깐만 쓰려고 했어요. 곧 갚으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폭발했습니다. 잠깐, 이게 잠깐이냐? 부모 허락도 없이 집을 담보로 잡아? 아들은 억울하다는 듯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사업이 잘 되면 금방 갚을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허락도 없이 부모 집을 담보로 잡는 게 사업이냐? 그러나 아들의 눈빛은 미안함이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날선 억울함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 그의 입에서 더 큰 배신의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어차피 언젠간 제 몫이 될 집인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 한마디에 공기가 멎었습니다.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머릿속은 하얗게 타올랐습니다. 내 몫이라고? 지금 그게 무슨 말이냐? 아들은 태연하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다들 부모 도움받아 시작하는데 저만 빈손이면 억울하잖아요. 억울. 그 말이 제 귀를 후벼 팠습니다. 억울한 건 우리였습니다. 남편과 저는 평생을 허리 휘며 일해 이 집을 지켰습니다. 빚을 갚으며 쓰러질 듯 버텨내며 수십 년을 희생하며 지켜온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그 모든 시간을 단숨에 지워버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치를 떨며 소리쳤습니다. 이 집은 내가 태어나기도 훨씬 전부터 우리가 땀과 눈물로 지켜온 집이다. 내 손길 하나 닿지 않은 벽이다. 그런데 감히 내 몫이라고 말하느냐? 남편 역시 주먹을 쥐며 덧붙였습니다. 너 때문에 우리가 거리로 나앉게 생겼는데 억울하다고? 그러나 아들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라면 좀 이해해 주셔야죠. 그 말에 저는 무너졌습니다. 부모라며. 예, 부모라서 당연히 집을 내주어야 한다는 건가? 그것은 이해가 아니라 착취였습니다. 저는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넌 이제 내 자식 아니다. 그 말은 제 입에서 차갑게 흘러나왔지만 속은 불에 타듯 쓰라렸습니다. 평생 불러온 이름을 그렇게 잘라내는 순간 제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아들은 순간 입술을 깨물었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차가움이 오히려 저를 더 아프게 했습니다. 그의 눈은 미안함이 아니라 불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정말 그렇게까지 하셔야 속이 후련합니까? 아들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식탁 모서리를 움켜쥐었습니다. 후련하다. 내가 우리를 배신했으니 나도 너를 버린다. 방 안 공기는 숨조차 쉴 수 없을 만큼 차가워졌습니다. 남편의 손은 바위처럼 굳었고 그의 눈동자에는 분노와 절망이 교차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문가에 섰습니다.
여보, 목소리 좀 낮춰요. 애들 깰라. 그 말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손을 떨며 소리쳤습니다. 지금 목소리 크냐 작냐 그게 문제냐? 우리가 다 무너지고 있는데. 며느리는 시선을 피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저희도 어쩔 수 없었어요. 그 한마디에 제 가슴은 또 한 번 무너졌습니다. 저희 또 어쩔 수 없었다라니. 우린 그들의 방패가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희생했는데 돌아온 건 책임 회피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식탁 위에는 아무 음식도 오르지 못했습니다. 밥상은 가족이 모이는 자리가 아니라 심판의 법정이 되었습니다. 웃음 대신 고성이 오갔고 대화 대신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차갑고 며느리의 얼굴은 무심했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분노로 이그러졌고 제 마음은 갈갈이 찢겨 나갔습니다. 저는 속으로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끝이다. 우리가 믿어온 건 환상이었다. 우리의 희생은 우리 아들에겐 짐이었을 뿐이다. 그날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가장 큰 상처는 낯선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이름이 가장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앞으로 더 깊어질 뿐이었습니다. 아들과의 대립이 있던 그날 밤 이후 집안의 공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따뜻한 저녁상이 기다리는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차갑고 불편한 공간, 언제든 폭풍이 몰아칠 수 있는 전장 같았습니다. 며느리의 태도는 조금씩, 그러나 확실히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웃으며 인사도 하고 형식적인 존중이라도 보이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갈등이 드러난 뒤로는 그 작은 가면마저 벗겨졌습니다. 말투는 차가워졌고 표정은 무심해졌습니다. 오늘 저녁은 6시에 꼭 해주세요. 애들 학원 때문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공손한 척했지만 속에는 당연함이 깔려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지금 그게 부탁이냐? 명령이냐? 며느리는 태연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부탁이죠. 근데 꼭 좀 지켜주세요. 남편이 옆에서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우릴 식모 취급하는구나. 그 말은 우리 둘의 마음을 동시에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집의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들의 요구를 맞추는 하인 같은 존재로 전락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빨래를 걷다가 물었습니다. 이 옷들은 왜 따로 빼놨냐? 며느리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옷의 냄새 배면 곤란해서요. 그 말은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우리의 손에서 난 냄새, 우리의 삶에서 배어든 흔적이 그들에겐 불결한 것으로 취급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가만히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은 손등, 굳은 살이 박힌 손가락, 이 손으로 아들을 키우고 이 집을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냄새 난다고 외면받는 손이 되어 있었습니다. 식탁은 더 이상 웃음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반찬이 놓여 있어도 젓가락은 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말은 짧고 차가웠고 우리는 침묵으로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반찬은 간이 너무 세네요. 며느리의 말에 저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해온 밥상이었는데 이제는 트집 잡히는 밥상이 되었습니다. 국이 너무 짜서 애들이 잘 못 먹어요. 아들의 말은 차갑게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말없이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제가 만든 음식이 가족의 불평거리가 되는 순간 식탁은 더 이상 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네, 엄마가 아프다. 무릎이 시리고 허리가 아프다.
그런데도 밥상을 차리고 있지 않냐? 그게 불만이냐? 아들은 고개를 돌리며 대답했습니다. 저희도 바빠서요. 애들 챙기기도 힘들어요. 그 말은 변명일 뿐이었습니다. 부모의 아픔은 그들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가족이 아니라 불편한 짐이 되어 있었습니다. 친척들의 말도 기름을 부었습니다. 명절에 모이면 사촌이나 조카들이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아드님은 참 잘 되셨다면서요? 부모님 댁도 잘 챙긴다던데요? 저는 그때마다 애써 웃었습니다. 그래, 뭐 열심히 살고 있지. 하지만 속으로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들이 모르는 건 그 열심히 우리를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웃의 시선도 차가웠습니다. 경매 절차가 시작됐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집 아들이 담보로 잡았다면서? 그렇게 자랑하더니 결국 장을 보러 나가는 길에 그들의 수군거림을 들을 때마다 발걸음이 돌처럼 무거워졌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칼보다 날카로웠습니다. 평생 지켜온 체면과 자존심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식탁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밥은 남았고 국은 식었으며 반찬 접시는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젓가락은 움직이지 않았고 시계 초침 소리만 유난히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초침 소리는 마치 우리의 가정을 조금씩 잘라내는 칼날 같았습니다. 손주는 여전히 해맑게 뛰어놀았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잠시 우리의 마음을 환하게 밝혔지만 오래 머물지 못했습니다. 아이의 웃음은 곧 부모의 무심한 시선에 묻혀버렸습니다. 아들은 퇴근 후 휴대폰만 들여다봤고 며느리는 부엌에 발을 들이지 않았습니다. 집안일은 여전히 우리의 몫이었고 그것은 당연한 일처럼 굳어졌습니다. 감사의 말 한마디조차 들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에 일어나 밥을 하고 빨래를 널고 청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수고에 돌아오는 건 고마움이 아니라 요구뿐이었습니다. 점점 허리는 굽어갔고 무릎은 시큰거렸습니다. 아침마다 몸은 무겁게 가라앉았지만 밥상은 여전히 차려야 했습니다. 가끔 주방 창문을 열고 멍하니 바깥을 바라봤습니다. 골목을 지나는 이웃들의 웃음소리, 손잡고 걷는 부부, 그런 평범한 장면조차 부러움이 되었습니다. 제 삶은 오직 집안일과 갈등으로만 채워져 있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서로를 보며 한숨을 쉬곤 했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의 눈빛 속에서 같은 생각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버려졌다. 그 씁쓸한 확신이 날마다 더 굳어져 갔습니다. 어느 날 저는 며느리의 방 앞에서 낯선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말이었습니다. 어른들이야. 그냥 계시라고 하면 되죠. 순간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 한마디가 이 집에서 우리의 자리를 완전히 지워버린 것 같았습니다. 저는 방문 앞에 서서 잠시 숨을 고르다가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차라리 듣지 않은 척하는 게 나았습니다. 그러나 가슴은 이미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중얼거렸습니다. 우린 이제 필요 없는 존재인가 보.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소리낼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를 집 안의 손님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점점 사라져 갔습니다. 그러나 진짜 절망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몸은 점점 무너져 갔습니다. 허리는 쑤셨고 무릎은 시큰거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도 힘들었지만 저는 여전히 새벽마다 일어나 밥을 짓고 빨래를 널었습니다. 식탁을 차리지 않으면 가족이
눈살을 찌푸릴 것이 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몸이 더 이상 버티지 못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왔고 걸음을 옮길 때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저는 결국 쓰러지듯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이 놀라 다가왔습니다. 당신 괜찮아? 병원에 가야겠어. 저는 억지로 고개를 저었지만 눈앞이 아득하게 흔들렸습니다. 더는 버틸 수 없었습니다. 병원 대기실은 차갑고 낯설었습니다. 하얀 벽, 소독약 냄새, 그리고 반복되는 안내 방송. 저는 의자에 앉아 허리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손을 잡고 있었지만 그의 손마저 떨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허리가 심하게 망가졌습니다. 수술이 필요합니다. 그 말에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수술이라니, 그것은 단순한 치료가 아니었습니다. 제 몸이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술이라니, 보호자가 필요할 텐데.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복에도 가족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보호자, 그 단어는 제게 가장 잔인하게 다가왔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가 수술을 받아야 한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희는 좀 곤란합니다. 애들도 있고 일이 많아서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내가 지금 뭐라고 했니? 내가 죽어도 상관없단 소리냐? 아들은 황급히 부인했습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저희도 사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말은 칼날처럼 가슴을 베었습니다. 내 사정보다 자기 사정이 먼저라는 그 말. 저는 속으로 울부짖었습니다. 내 사정 때문에 내가 수술대에 혼자 눕게 생겼구나. 수술 당일 남편과 함께 수술대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의사는 간호인을 기다렸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간호인이 없으신가요? 저는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였습니다. 그 순간 제가 얼마나 초라한지 깨달았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지금은 제 곁에 없었습니다. 마취가 시작되기 전 눈을 감으며 저는 기도했습니다. 일어나면 아들이 내 손을 잡아줬으면, 누군가 곁에 있어줬으면. 그러나 손끝은 차갑게 비어 있었습니다. 수술실 천장이 빙글 돌며 멀어졌습니다. 의사의 목소리는 멀리서 들려왔고 저는 깊은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눈을 떴을 때 병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하얀 천장만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옆 침대 환자는 가족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아내와 자식이 눈물을 글썽이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차가운 이불 끝자락을 쥐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닦아줄 손은 없었습니다. 그날 외로움은 병보다 더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며칠 뒤에도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건 늘 같은 말뿐이었습니다. 아버님, 바빠서요. 곧 갈게요. 그러나 그 곧은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병원 창문을 바라봤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햇살은 밝았지만 제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다른 병실에서는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소리는 제게 잔인한 칼날 같았습니다. 남편은 병문 안을 오면서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눈빛만으로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린 버려졌다. 그 사실이
날마다 더 선명해졌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집도, 가족도 의지할 것도 없구나. 살아있는 것이 오히려 형벌처럼 느껴졌습니다. 몸은 수술로 고통스러웠고, 마음은 버려짐으로 더 아팠습니다. 수술실 문 앞에서 우리는 철저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보호자 없는 노부모. 그것이 우리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잔인한 외로움은 곧 마지막 희망마저 앗아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우편함에 한 장의 서류가 꽂혀 있었습니다. 하얀 봉투에 찍힌 낯선 도장이 이미 불길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봉투를 뜯어보는 순간 눈이 굳어버렸습니다. 경매 절차 개시 통지서입니다. 연체가 계속돼서요. 짧은 한 문장이었지만 제 삶 전체를 무너뜨리는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숨이 막히고 다리가 풀려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종이는 얇았지만 그 무게는 제 인생 전체를 짓누르는 바위 같았습니다. 안 됩니다. 이 집은 제 전부입니다. 저는 서류를 들고 담당 직원에게 울부짖듯 외쳤습니다. 그러나 직원은 고개를 숙였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절차는 이미 진행 중입니다. 그럼 우리 집은 이제 끝난 겁니까? 네,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그 대답은 판결문 같았습니다. 마치 법정에서 판사가 내리는 최종 판결처럼 냉정하고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그 판결은 우리 집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까지 빼앗아가고 있었습니다.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젊음과 노동이 깃든 곳이었고 아이의 울음과 웃음이 자라난 둥지였습니다. 수많은 계절을 함께 견디며 희망을 지켜낸 보금자리였습니다. 부엌 창가에 놓인 낡은 화분은 여전히 작은 꽃을 피워내고 있었습니다. 마당 한쪽에 심은 나무는 해마다 잎을 틔우고 여름이면 그늘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절차라는 이름 아래 무참히 빼앗기고 있었습니다. 서류 몇 장과 도장 몇 번이 우리의 모든 날들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 속에는 절망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제 마음과 똑같았습니다. 이대로 뺏길 바엔 우리가 먼저 팔자. 제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남편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손으로 끝내자. 그 말은 가슴을 찌는 듯 아팠지만 동시에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는 선택이었습니다. 남의 손에 빼앗기듯 내줄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비록 쓰라린 선택이었지만 그것이야말로 마지막 남은 존엄을 지키는 길이었습니다. 집 안에는 여전히 오래된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첫 집을 장만하던 날 환하게 웃으며 찍은 사진, 아이가 태어나 품에 안고 있던 사진, 명절마다 온 가족이 모여 찍었던 사진. 그 사진들은 벽에 못으로 단단히 박혀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이 집을 떠날 거냐? 이 추억들을 버릴 거냐? 마당 한쪽에는 손수 심은 나무가 여전히 자라고 있었습니다. 봄마다 새순을 틔우고 여름이면 매미 소리가 가득했던 곳, 아이의 첫걸음을 받쳐주던 마당, 함께 뛰놀던 웃음소리가 배어있던 담장, 그 모든 것이 이제는 추억이자 상처로 남아 있었습니다. 집을 놓는 건 단순히 재산을 잃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세월, 우리의 인생을 놓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더는 버틸 수 없었습니다. 이 선택이야말로 남은 삶을 지키는 길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짐을 싸는 동안 가슴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서랍 속에서 아이의 오래된 그림이 나왔습니다. 아빠,
엄마 사랑해요라고 띠뚤빼뚤 적혀 있던 글씨. 그때의 아이는 순수했고, 그때의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손끝으로 쓰다듬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언제 이렇게 멀어졌을까? 언제 이렇게 무너진 걸까? 상자 하나하나에 우리의 세월이 담겨 있었습니다. 옷가지, 책, 낡은 그릇, 기념품, 손에 잡히는 모든 것이 추억이었습니다. 짐을 싸는 내내 마음속에서는 수천 번의 질문이 떠올랐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남은 것은 오직 배신과 후회뿐이었습니다. 짐을 정리하던 날, 아들과 며느리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거실에 쌓여있는 박스들을 보고 놀란 얼굴로 물었습니다. 짐은 왜 싸놓으신 겁니까?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집은 팔았다. 순간 아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요? 우리 허락도 없이요. 저는 차갑게 되물었습니다. 내가 허락받고 담보 잡았니? 아들은 얼굴을 붉히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건 상황이 달랐죠? 아니, 똑같다. 내가 우리를 등쳤고 우리는 우리를 지켰다. 아들은 한 발 다가서며 외쳤습니다. 우릴 내쫓는 겁니까? 저는 냉정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넌 이제 자식 아니다. 그 말은 제 가슴을 찢었지만 동시에 마지막 결심이었습니다. 남편의 눈빛 역시 단호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표정은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너무하십니다. 어디서 살라는 겁니까? 저는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젊은 것들, 어디든 살 수 있지 않냐. 우리는 남은 인생, 우리 거 지킬 거다. 아들은 고개를 젖히며 소리쳤습니다. 정말 그렇게까지 하셔야 속이 후련하십니까? 저는 차갑게 잘라 말했습니다. 그래, 후련하다. 그 순간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분노와 당황, 그리고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가장 두려운 건 집을 잃는 게 아니었습니다. 부모의 마음을 잃는 순간 진짜 절망이 시작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더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한 선택을 할 때였습니다. 그날 밤, 박스 위에 앉아 남편과 저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방 안은 텅 비어가고 있었지만 마음은 오히려 가벼워지고 있었습니다. 눈물은 흘렀지만 그 눈물 속에는 결심도 담겨 있었습니다. 경매 통지서 한 장이 우리의 마지막 희망마저 빼앗아 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택했습니다. 빼앗기기 전에 우리 손으로 내려놓기로. 그리고 그 선택은 새로운 길로 향하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며칠 뒤 우리는 도시를 떠났습니다. 짐을 차에 싣고 좁은 국도를 따라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은 낯설었지만 묘하게 따뜻했습니다. 도시의 소음은 점점 멀어지고 대신 바람과 풀벌레 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창문 너머로 펼쳐진 들판은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곳곳에 추수를 앞둔 벼들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고향에서 맡던 흙냄새와 풀내음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그 냄새는 아픈 가슴을 조금은 달래주는 듯 했습니다. 남편은 운전대를 잡고 묵묵히 앞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피곤했지만 동시에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조수석에서 창밖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 길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남편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를 위한 새 시작. 도착한 집은 작고 낡았습니다. 벽지는 군데군데 해져 있었고 지붕은 삐걱거렸습니다. 마당은 잡초로 가득했고 방 안에는 오래된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마음은 오히려 가벼웠습니다. 이곳에는
눈치 볼 이유도, 모욕을 참을 이유도 없었습니다. 비록 작은 집이었지만 그 안에 다시 온기가 스며드는 듯 했습니다. 남편은 짐을 풀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집은 작아도 마음은 자유롭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이젠 누구 뒷바라지도 안 합니다. 남은 인생은 내 것입니다. 그 말에 우리 둘은 잠시 웃음을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입술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 웃음은 어색했지만 진심이었습니다. 밤이 되자 창문 밖으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도시에서는 들을 수 없던 풀벌레 소리와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늘에는 별빛이 가득했고 달빛은 방 안을 고요히 비추었습니다. 그 빛 아래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편히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여전히 거칠었지만 든든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식이라도 다 믿을 게 아니군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노후만큼은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그 순간 우리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인생 후반부를 지켜야 할 사람은 결국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새 집에서의 삶은 서툴고 불편했습니다. 가구는 오래됐고 수도꼭지에서는 물이 새어나왔습니다. 밤마다 낡은 지붕은 바람에 삐걱였고 창문은 틈새로 바람을 들여보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불편함은 있었지만 억울함은 없었습니다. 남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모욕적인 말을 들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아침이면 작은 마당에 나와 잡초를 뽑았습니다. 손에 흙이 묻고 무릎이 아팠지만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내가 내 삶을 가꾸는구나. 주변 이웃들은 소박하고 따뜻했습니다. 새로 이사 오셨군요. 반갑습니다. 그들은 소박한 인사를 건넸습니다. 누군가는 밭에서 기른 채소를 내어주었고 누군가는 시골 장터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소박한 친절이 제 마음을 조금씩 치유해 주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작은 텃밭을 일구었습니다. 삽으로 흙을 고르고 씨앗을 뿌렸습니다. 며칠 뒤 작은 새싹이 얼굴을 내밀었을 때 우리는 마치 새로운 생명을 얻은 듯 기뻤습니다. 여보, 이거 봐. 진짜 싹이 났어. 남편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우리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야. 그 순간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작은 식탁에 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반찬은 많지 않았지만 서로에게 맛있다는 말을 건넸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지난 세월 동안 듣지 못했던 감사의 말이었습니다. 밥을 먹다가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고생 많았어. 이제라도 같이 웃자. 그 말에 저는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울면서도 웃고 웃으면서도 울었습니다. 그 눈물 속에서 저는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밤하늘은 도시보다 훨씬 선명했습니다. 별빛은 쏟아져 내릴 듯했고 달빛은 은은하게 집을 감쌌습니다. 그 아래에서 저는 속삭였습니다. 재산은 사라져도 삶은 이어집니다. 가족은 멀어졌지만 내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제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잃었지만 동시에 얻었어. 배신 속에서 자유를, 절망 속에서 희망을. 그 순간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작았지만 분명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시간은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작은 집에서의 삶은 빠르게 안정되었습니다. 이웃과의 소박한 교류, 텃밭의 작은 변화, 함께 짓는 미소.
그 모든 것이 우리를 다시 살아가게 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은 여전히 잊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는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대로 살 것이고 우리는 우리대로 살아가면 되었습니다. 집을 잃은 자리에 남은 건 절망이 아니라 새로운 길이었습니다. 우리는 잃었지만 동시에 얻었습니다. 재산은 사라졌지만 자유는 남았습니다. 배신은 깊었지만 그 끝에서 희망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알았습니다. 진정한 노후는 남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결국 내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세월을 함께 견뎌온 집을 떠난 뒤에도 마음은 오래도록 허전했습니다. 낡은 사진 속 웃는 얼굴, 아이의 삐뚤빼뚤한 글씨, 그 모든 것이 아직도 가슴을 저렸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배웠습니다. 가장 큰 상처는 낯선 곳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온다는 사실을. 믿었던 이름이 칼날이 되어 돌아오고 사랑이 배신으로 바뀌는 순간 인간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너짐 속에서도 우리는 다시 선택했습니다. 재산은 재산일 뿐이고 가족은 가족일 뿐이라는 단순한 진리를 받아들이는 선택 말입니다. 두 가지가 섞이는 순간 결국 파멸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뼈저리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작고 낡은 집에서 서로의 손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더 이상 자식의 요구에 휘둘리지 않고 더 이상 허울뿐인 체면에 매이지 않습니다. 남은 세월은 오직 우리를 위해 쓰겠다고 다짐합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믿었던 가족이 등을 돌렸을 때 어디까지 버티시겠습니까? 끝까지 붙잡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저희처럼 손을 놓으시겠습니까? 삶의 무게는 누구도 대신 들어주지 않습니다. 결국 스스로 지켜야 할 것은 내 삶, 내 노후, 그리고 내 존엄뿐입니다. 저는 오늘도 작은 창가에 앉아 바람 소리를 듣습니다. 도시의 화려한 불빛은 사라졌지만 제 마음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잃은 것보다 얻은 것이 분명히 있음을 이제는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